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자유무역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유무역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대부분 WTO, FTA 이런 게 떠오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WTO나 FTA에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여기에 역할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경을 넘는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고 하시죠? 관세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뭐 하느냐면 관세를 부과하는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해요. 평균 관세율이 59%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60여 개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세율의 관세를 서로 부과하기 시작해요. 보호주의 정책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고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한 국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보호주의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다시 자유무역을 확대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1947년 제네바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라고 하면 물론 미국 주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23개국이 모이게 되는데요. 가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너럴 어그리먼트, 일반 협정이라는 뜻이고요. 온, 뭐뭐에 대한. 그래서 텔리프스 앤 트레이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뭘 하고 싶었냐면 자유무역의 확대니까 관세의 인하 및 폐지 또는 어떤 재화 같은 것의 자유로운 교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협정이죠. 협정이니까 의논에서 논의 또는 의논, 논의에서 서로 간에 조약을 맺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는 보통 뭐라 부르죠? 그럼 이 회의를 라운드라고 부르는데요. 왜 라운드라고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이런 의도였나 봐요. 둥그런 탁자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건데 둥그런 탁자에 앉는다는 건 어느 나라가 높고 어느 나라가 낮다. 이런 지위, 높고 낮음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의를 보통 라운드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회의를 어디서 하죠? 라고 했을 때 그 지명을 따서 뒤에다 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모임은 어디서 있었죠? 라고 하면 제네바에서 있었죠. 그럼 뭐라고 그러시죠? 제네바 라운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동경에서 있었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동경 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7차 회의였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쪽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이게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죠.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 다시 한번 이해해볼까요? 라운드. 회의를 했는데요. 어디서 했죠? 우루과이에서 했습니다. 1986년에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요. 언제나 사실은 지휘고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은 그렇다면 1986년에 이 회의를 왜 주관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1980년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사실은 석유 파동을 2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어디한테 밀립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독일, 두 번째 일본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일본입니다. 1980년대 전자산업을 주도했던 일본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소니사죠. 그래서 소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전자 제품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미국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90년대가 되면 상황이 역전되기는 해요. 일본은 버블이 오게 되고 미국은 어떤 전자, 항공, IT 이런 쪽에 주력하면서 다시 미국이 패권을 쥐긴 하는데 어쨌든 1980년대 말에는 일본한테 미국이 좀 밀릴 때였죠. 이 밀릴 때 미국이 뭐 하느냐면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회의하자. 한번 의논해서 협정해보자. 라고 모이는데요. 이때 모였을 때 이들이 내건 건 이런 거였던 거죠. 제조업 쪽은 어느 정도 자유무역이 좀 된 것 같아.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네. 그게 뭐냐면 서비스나 농산물 같은 게 자유무역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한번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아보자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뭔데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 미국 같은 나라 한국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혹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먹니? 안 먹어? 그럼 사! 뭐 이런 거. 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니네 미국살 먹어봤니? 안 먹어? 그럼 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확대시키고자 했던 게 미국의 의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모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농산물 때문이죠. 물론 서비스업 쪽에도 문제였지만 농산물 제일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아주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건 주로 농민들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후보들이 의견 통일을 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게 돼요. 제가 반드시 농산물 이쪽만은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데요. 가능성 없는 얘기들이시죠.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국가도 아니고 또 한 가지 가트에서 그게 타결이 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죠? 타결이 됩니다. 1994년에 타결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가트가 뭐라고 했죠? 일반 협정입니다. 협정이 뭐죠? 협의하여 결정한 겁니다. 그럼 회원국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결정을 하나의 조약의 형태로 만들고 각각의 국가들은 그 조약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건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력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하면 우리도 가슴 아프지만 미국이 뭐 회 그럼 안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대면적인 표면적인 구속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일종의 가트는 친목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저하고 하나의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저희끼리 논의해서 협의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다음 주엔 내가 미안하니까 한번 쏠게. 다음 주에 어디에 모이는 거야? 라고 병철이가 말하더니 병철이가 안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병철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고발하시겠죠? 미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쁜 새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철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뿐이지 뭐 어떤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자기들의 이런 조약을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실제로 강제할 수 있게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국제기구가 WTO인 거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것을 1995년 1월 1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강력한 법적 구속력과 그걸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물론 WTO는 지금 어디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이 정도 이해하셔도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가트가 WTO로 바뀌었는데 됐다 세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도 뉴스 보시면 자주 나오지요.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 이런 마찰이 발생하면 WTO에 제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WTO에서 뭐 하죠? 판결을 내리고요. 그 판결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합니다. 시행하지 않으면 보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부여하죠. 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약간 성격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뭐 어떤 경제 측면의 유행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엔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가트 일대에 가입을 합니다. 1967년에 가트에 가입을 했고요. 2019년도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돼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건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67년에 가입할 당시에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되게 못 살죠. 못 사니까 넌 좀 이러이러한 혜택을 좀 줄게 라는 혜택을 받았었는데 97년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혜택들이 사라지게 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WTO도 가트가 전신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좀 문제가 하나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8차 회의가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86년에 시작해서 94년에 타결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회원국들이 다 모이셔야 돼요. 그 회원국 다 모이면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친목계 할 건데 회원국이 이 회원이 116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실제로 116개국이니까 그 회원국이 뭐 누구 바쁘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여서 뭐 누구 서로 의견 조정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WTO도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하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그 회원국 모두의 의견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자유무역의 확대의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들어봤던 FTA라고 하는 것이죠. FTA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라고도 하시고요. 어그리먼트가 아닐 땐 에어리어에서 자유무역 지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둘 다 지향하는 목적점은 같습니다. 자유무역의 확대라고 하는 건데요. WTO는 어떻게 하시면 편하고요. 뭐 학창시절에 떠올려 보신다면 뭐 반팅? 뭐 그러니까 여러분 다자간 협상인데 뭐 반팅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한데 FTA는 뭐 소개팅, 미팅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요. 그럼 의견 일치하는 건 어떻죠? 아주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FTA라고 하는 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자유무역 하자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을 잡자면 이론적으로는 무관세입니다. 상호간에 부과하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이게 이론적인 특징인데요. 현실적으로 상호간의 무관세가 어렵다면 관세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세 폐지 또는 관세 인하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핵심이 관세를 폐지하거나 관세를 인하시키게 되면 교역량은 정말 증가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한국의 A라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억의 수출을 하는데 100억 원어치 수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100억 원의 수출 속에는 관세가 들어있었다면 20억의 관세가 들어있었다면 그 과정 속에 만약 이 기업이 제조원가가 79억이었다면 실제로 이 기업에 남는 돈은 얼마죠? 1억입니다. 그러면 이 관세율을 1%만 낮춰줘도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수입은 이윤은 2억이 남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조금만 낮춰줘도 기업의 입장에선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발생하고요. 만약 관세가 없다면 무지하게 남지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싸게 팔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역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생산 증대 효과까지 함께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FTA 이렇게 말하면 처음 체결한 국가는 2004년도 칠레입니다. 그래서 칠레와 2004년도 시작으로 2021년도에 보면 발효 건수가 17건인데요. 17건의 발효 건수에 비해서 발효국은 50개국이 좀 넘어요. 왜 그렇죠? 그럼 발효 건수는 17개인데 발효국은 왜 50개가 넘죠? 간단하죠. 뭐 EU와 체결을 하면 EU 안에 27개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FTA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FTA는 2012년도에 있었던 한미 FTA지요. 여러분들 항상 미국과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미 FTA는 왜 유독 기억에 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FTA를 체결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비교 의사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그 말 다르게 해석하면 비교 열의 상품이 존재하지요. 그럼 비교 열의 상품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였을까요?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가끔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거 아니냐. 모든 게 어떻게 득만 있고 실이 없겠냐. 결국 그걸 하는 이유는 득실을 따졌을 때 실보다 득이 크니까 전체의 이득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은 포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실제로 식량 자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농산물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식량이 어떻게 놓고 나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식량을 포기했을 때 수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은 FTA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재밌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세파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FTA와 세파는 뭐가 다르죠? 그러면 미리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파라고 하는 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FTA 그럼 무슨 느낌 받으세요? 아까도 했지만 프리 트레이드니까 자유무역. 그러니까 결국은 재화의 자유로운 교역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느낌은 이런 느낌 받죠. 시장 개방하라는 얘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약간 자기 나라 입장에서 열등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뭔가 좋게 느껴지지 않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지요. 그런데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니까 무슨 느낌 받으세요? 나란히 같이 가자는 말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FTA로 할 거냐, 세파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파 체결이 있죠. 한인도 세파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건 협정을 맺는 두 국가들이 어느 단어로 할 것이냐 라는 데 그냥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한인도 세파는 인도 측의 요구로 인해서 한인도 세파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유무역에 관한 논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득이 되는 건 뭐고 실이 되는 건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